여동생 결혼식 날 신랑 아버지는 나를 없는 존재처럼 대했다. 단 한 번 눈길을 주더니 곧장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나는 그때 똑같이 돌려주었다. 왜 그렇게 변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재벌 그룹의 대표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그는 직함과 연봉, 인맥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전형적인 부류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여동생의 장인어른이 될 존재였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의 세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와 알게 되었을 때의 태도 차이는 참혹할 만큼 선명했다. 오늘 내가 겪은 일은 단순히 결혼식장의 해프닝이 아니다. 그건 한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내가 평생 견뎌온 무시와 싸움의 결론이기도 했다. 결혼식장에서 드러난 진실, 그리고 그날 이후 바뀐 모든 관계의 이야기를 당신도 끝까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서인규다. 사람들은 겉모습 하나로 상대를 재단한다. 입고 있는 옷, 서 있는 자리, 곁에 누가 있는지 단 몇 초 만에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냐? 고 묻는 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 무시당해 본 사람이라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시선을 오래전부터 알아왔다. 교복 바짓단이 해져 있던 학창시절, 낡은 운동화를 신고 등굣길에 서 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서열이 매겨졌다. 취업 준비 시절, 싼 재킷과 달아버린 구두 때문에 면접관의 눈빛이 식어가던 순간도 선명하다. 사람은 그 눈빛 하나로도 잘려나간다. 그게 이 사회의 잔인한 방식이었다. 여동생 결혼식 날, 신랑 아버지는 나를 없는 존재처럼 대했다. 그러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때 나는 그에게 똑같이 돌려주었다. 왜 그렇게 한순간에 변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와 아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릴 적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며 떠났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남은 건 아버지와 우리 남매뿐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다. 사업은 늘 기복이 있었다. 성공적인 시절도 있었지만 빚과 거래처 문제로 고생이 많았다.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 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빠뜨리지 않으셨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늘 곁에 있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아침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아리는 고3을 마무리하던 시기였다. 휴대폰 벨이 울렸고 들려온 건 믿기 어려운 소리였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몇 살이든 누군가 아버지가 이제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가슴은 산산이 부서진다. 나는 말없이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 있던 아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다. 내가 직접 그 사실을 전해야 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리는 내 품에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슬픔 뒤에 찾아왔다. 아버지의 사업에는 생각보다 큰 빚이 얽혀 있었다. 대출, 미납, 금융 압박. 아버지는 혼자 조용히 막아내려 했던 것 같다. 사망 소식이 퍼지자 채권자들은 지체 없이 가압류를 걸었다. 은행 직원들은 서류 뭉치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재산은 모두 압류됩니다. 집, 차, 사무실까지 순식간에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몇 주 만에 모든 걸 잃었다. 그 과정은 잔인했다. 하얀 종이에 빨간 도장이 찍힌 압류 통지서가 집 안 구석구석 붙여졌다. 책상, 장롱, 심지어는 우리 사진 액자에까지.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다. 나는 그 글씨를 보며 현실을 깨달았다. 장례식장에서는 울음소리보다 더 뚜렷한 소리가 있었다. 저 집안 빚이 꽤 된다던데. 사람들은 향냄새 속에서도 돈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아리는 검은 옷에 파묻혀 앉아 눈물만 흘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버티지 않으면 이 아이까지 사라진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자리. 검은 옷을 입은 나와 아린 두 남매만 남았다. 꽃이 피 떨어진 제단 앞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제 우리 둘뿐이라는 사실을.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다. 남은 건 우리 둘뿐이다. 아버지를 땅에 묻은 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울며 무너질 여유가 없었다. 남은 가족은 아린 하나뿐. 내가 버티지 않으면 안 됐다. 동기들이 졸업 파티와 인턴십 계획을 이야기할 때 내 앞에 놓인 건 월세와 식비, 공과금이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실패할 선택지는 없다는 것. 나는 간신히 학업을 이어가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낮에는 대학생, 밤에는 온갖 일을 전전했다.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다가 새벽엔 치킨집 배달을 뛰었고 주말엔 사무보조로 복사기를 붙잡았다.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졸다 깜빡 머리를 카운터에 부딪히기도 했고 배달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퉁퉁 부어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해 뜨기 전 출근해 자정 넘어 돌아오는 날이 이어졌다. 몸은 이미 한계였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 아린이 필요한 건 반드시 채워야 했다. 교복, 참고서, 학원비. 한 푼이라도 모아 그녀가 남들 앞에서 초라해지지 않도록 했다. 버는 돈은 금세 흩어졌고 주머니엔 늘 푼돈만 남았다.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낡은 원룸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낡은 전기장판을 켜고 새벽 2시에도 리포트를 쓰며 커피를 삼켰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런 생활 끝에 무너지는 게 생겼다. 그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 처음엔 따뜻하게 이해해줬다. 내 손을 잡으며 힘들지. 그래도 난 내 편이야. 그렇게 말해주던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생겼다. 늦은 답장, 끊긴 전화, 취소된 약속. 넌 항상 여기 없잖아.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불공평했다. 내 마음속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쏟아낼 힘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끝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내 전부를 아린과 우리의 생존에 걸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를 떠나보낸 밤, 혼자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유리문 밖 어둠을 바라봤다. 사랑은 나중에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아린이 먼저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다. 졸업 후 나는 대기업도 아닌 그저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에 들어갔다. 열정은 없었지만 선택권도 없었다. 돈이 필요했고 아린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고 멈추진 않았다. 밤마다 온라인 강좌를 듣고 자격증을 하나씩 따며 승진 기회를 잡을 준비를 했다. 회사 화장실에 숨어서 영어 단어장을 외웠고 야근을 마친 뒤에도 노트북을 켰다. 더 벌고 더 모아야 했다. 모두 아린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 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업무 자동화 AI 솔루션, 이름하여 오토로직. 거창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나는 직접 연락했다. 도움 필요하냐? AI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사업 감각과 마케팅,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갈증은 누구보다 컸다. 그렇게 나는 합류했다. 낮에는 회사 사무직, 밤과 주말에는 스타트업. 노트북 앞에서 졸다 목이 뻣뻣해도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결의는 단단해졌다. 카페 한 구석, 낡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리는 밤을 새웠다. 커피잔 옆에 펼쳐진 노트엔 계산과 다이어그램이 빼곡했고 창밖으론 초차가 지나갔다. 나는 지친 눈을 비비며 말했다. 이게 성공하면 아린의 미래가 바뀔 거야. 그 순간만큼은 피로가 사라졌다. 나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버티는 게 내 유일한 무기였다. 스타트업 초창기는 지옥이었다. 기술은 자꾸 오류가 나고 기능을 두고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함께 시작한 지 2년쯤 지나자 친구 하나가 결국 지쳐서 떠났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시간과 돈을 다 쏟아붓고도 돌아오는 건 없었으니까. 솔직히 나도 수십 번 포기할까 고민했다.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이건 그냥 환상 아닌가 싶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미 잃은 건 돈과 잠뿐. 그런데도 이상하게 한 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이게 성공하면 모든 게 바뀐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 그리고 결국 터졌다. 우리가 내놓은 오토로직의 새로운 기능, 기업 내부 업무를 자동화하는 엔진이었다. 고객들은 환호했고 처음엔 천천히 퍼지던 소문이 어느 순간 폭발하듯 번졌다. 전화와 메일, 데모 요청이 쏟아졌고 IT 전문 매체에도 소개됐다. 수많은 좌절과 밤샘 끝에 드디어 세상이 우리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다니던 회사를 바로 그만두지 않았다. 아직은 안전망이 필요했다. 한 푼이라도 놓칠 수 없었다. 남은 공동창업자 김도연이 대외 활동을 맡았다. 인터뷰, 컨퍼런스, 발표 자리에 나서는 건 그의 몫이었다. 나는 뒤에서 계약과 운영, 시스템을 붙잡았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모든 게 굴러가게 만드는 그림자가 바로 나였다. 돌아보면 그 시절이 나를 만들었다. 끝없는 압박, 수많은 희생, 그리고 고집스러운 믿음.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창업자. 무너질 듯 하면서도 끝내 버텨냈던 시간.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겨우 숨을 고르고 있는데 아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뭔가 큰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결국 말했다. 오빠, 나 결혼해. 순간 귀를 의심했다. 연애 중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이라니. 나는 질문을 쏟아냈다. 얼마나 만난 거야? 왜 이렇게 급하게? 아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대학 이후 다시 이어졌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만나왔다는 것이다.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이 보였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내 기준에서 빠르든 늦든 중요한 건 그 행복이었다. 그리고 아린이 덧붙였다. 그 사람, 오빠를 꼭 만나고 싶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린의 유일한 가족. 그렇다면 당연히 확인해야 했다. 며칠 뒤 상견례 자리에 앉았다. 문이 열리고 아린의 남자가 들어왔다. 순간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악수를 나누고 몇 마디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그의 아버지,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회사를 집요하게 인수하려 했던 기업의 대표, 신랑 아버님 박재훈,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앉아 아린과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남자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 사실은 적잖이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티를 내지 않았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보다 당사자인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보려 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아린은 나를 따로 불러 세웠다. 오빠, 나 억지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오래 알고 지냈고 내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결심한 거야. 그녀의 눈을 보자 확신이 느껴졌다. 행복해 보였고 나는 더 이상 따질 수 없었다. 며칠 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마침내 박재훈을 직접 마주했다. 나는 대접받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이미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내가 인사를 건네자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잠시 후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말했다. 아, 그냥 동생이군요. 아버지는 안 오셨어요? 문장만 놓고 보면 평범했다. 그러나 실제로 듣는 순간 내 존재를 깎아내는 칼날처럼 꽂혔다. 우리 쪽 가족 대표로는 부족하다는 뉘앙스가 분명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담담히 말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별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곧바로 화제를 돌리더니 내 직업을 물었다. 그 순간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감이 왔다. 직함, 연봉, 인맥 소속. 그는 이미 내 존재를 네모난 상자 안에 가둬버렸다. 겉모습과 조건만으로 인간의 가치를 재단하는 전형적인 부류. 나는 굳이 보여주기식 대답을 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은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짧게만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 더 묻지도 않았다. 차갑게 잘라낸 대화. 그뿐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언젠가 이 남자가 전혀 다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 그건 단순한 오기나 자존심이 아니었다. 지금껏 무시당하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기억이 하나로 응집된 결심이었다. 상견례 이후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서 차갑고도 단단한 다짐을 품었다. 아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언젠가 그 무례한 시선을 뒤집어 놓겠다는 무건의 서약. 시간은 흘러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던 오후, 예식장은 화려한 꽃으로 가득했다. 아린은 그 누구보다 눈부셨다.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빛 자체였고 내 마음속 모든 고생과 희생이 보상받는 듯했다. 행복해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했다. 그러나 내 시선은 끊임없이 다른 곳을 향했다. 박재훈. 그는 사람들 틈에 서서 허울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주변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마치 모든 걸 지배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리고 결국 내 옆을 스쳐 지나가던 순간 그는 단 한 번 내 눈을 스치더니 곧장 시선을 돌려버렸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 듯 보였다. 의도적인 무시, 의도적인 모욕.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을 만큼 노골적이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에겐 칼날 같았다. 마치 너는 여기서도 투명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린의 나를 망칠 수는 없었다.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웃어넘겼다. 그러나 속으로는 또 한 번 다짐했다. 오늘 이 자리, 내가 반드시 진실을 말할 무대가 된다. 잠시 뒤 진행자가 다가왔다. 신랑 누님께서 다음 순서입니다. 축사 부탁드립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제가요? 축사라니요? 애초에 예정에도 없던 순서였다. 주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당황스러움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처음엔 사양하려 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이 바뀌었다. 오늘만큼은 오빠로서, 보호자로서, 그리고 지난 세월을 증명한 사람으로서 내 목소리를 남겨야 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묵직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 사이 나는 무심히 옆을 흘끗 보았다. 박재훈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겉으론 여유로운 미소였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단상으로 걸어 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준비한 건 없었다. 심호흡을 하고 가슴에서 끌어낸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서아린의 오빠 서인규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 단상에 오를 거라 생각했을 테니 의외였을 것이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저는 단순히 오빠로만 살아온 게 아닙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던 시절부터 아린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단번에 집중됐다. 나는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던 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린과 대학을 마무리하던 제가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다른 가정을 꾸려 떠나 있었기에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 장례식장의 냉기, 집을 비우며 가방 하나에 삶을 담던 순간, 밤새 아르바이트를 뛰며 손끝이 얼어붙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부터 저는 공부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편의점, 배달, 사무보조 눈 감고 쓰러질 만큼 몸을 혹사하면서도 아린이 부족함 없이 살도록 버텼습니다. 사랑조차 내려놓았습니다. 제 청춘은 오직 아린을 지키는 데 쓰였습니다. 몇몇 하객이 눈가를 훔쳤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르듯 내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선의 무게가 쏠린 곳은 따로 있었다. 박재훈. 얼굴에 드러나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무심히 덧붙였다. 그 와중에도 스타트업을 하나부터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쪽 문이 열리며 공동창업자 김도연이 들어섰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희 회사의 또 다른 주인공, 늘 늦게 오는 도연 씨도 도착했네요. 그 말과 동시에 웨딩홀은 얼어붙었다. 와인잔을 들던 손이 멈췄고 포크가 접시에 닿던 소리마저 사라졌다. 사람들은 숨을 고르듯 정적 속에서 눈빛을 교환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대수롭지 않게 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놀람과 호기심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향한 곳, 박재훈.
체면이라는 단어가 눈앞에서 산산이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잘난 척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아린과 나의 유대가 왜 특별한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마지막은 이렇게 맺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동생이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안심하고 그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순간 웨딩홀을 가득 채우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낯선 손길들이 서로 마주치며 울림처럼 퍼졌다. 그 박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나와 아린이 걸어온 시간을 증명하는 판결문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때 아린이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 오빠.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수년간의 피로와 희생, 그 모든 날들이 눈앞을 스쳐갔다. 눈밭을 뚫고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 손끝이 얼어붙어도 참고 이어가던 야간 근무, 첫 월급을 손에 쥐고 곧장 책과 교복을 사주던 기억, 모든 것이 겹쳐졌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겁게 무엇인가 터져 나왔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곧 깨달았다. 오늘 이 단상 위에서 나는 단순히 신부의 오빠가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 버텨낸 모든 고통, 포기한 모든 청춘이 하나로 모여 세상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날의 박수, 그날의 침묵, 그리고 박재훈의 굳은 얼굴. 그 모든 것이 나의 복수였고 동시에 내 인생의 증명이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누군가 곧장 다가왔다. 박재훈이었다. 얼굴에는 가식적인 웃음이 번졌고 마치 오래된 친구라도 만난 듯 손을 내밀었다. 정말 반가워요. 우리 회사도 그 플랫폼 덕분에 큰 변화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인수 제안도 여러 번 드렸었지요. 옆에 있던 도연과 나의 손을 번갈아 힘주어 잡으며 그는 연신 칭찬을 쏟아냈다. 나는 짧게 미소만 지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은 아린의 날입니다. 사업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몸을 조금 숙이며 물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는 공동 창업자라는 걸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소리에 비난은 없었지만 당황이 묻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왜 굳이 말해야 합니까? 그래야 장인어른께서 억지로라도 예의 바른 척할 수 있었을 테니까.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는 잘못 짐작한 사람을 끝내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대로 등을 돌려 걸어 나왔다.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학창 시절 낡은 교복을 입고 서 있던 나를 대충 흘겨보던 시선. 취업 준비 시절 이력서를 들고 찾아간 회사 로비에서 차갑게 돌아서던 면접관. 그리고 이름 없는 직장인으로 살던 시절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하던 기억. 늘 남의 기준으로 평가받고 존재조차 지워지던 시간들. 그러나 오늘 단 한마디로 그 모든 세월을 되돌려 받은 듯했다. 속이 시원하다 못해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웨딩홀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주변에 있던 하객들의 시선이 나와 그에게로 쏠렸다. 누군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입술 끝에 미묘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잔을 들던 손이 멈췄고 은근한 술렁임이 퍼졌다. 나는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판가름 났다. 모두가 알았다. 누가 우위에 서 있는지. 나는 일부러 걸음을 늦췄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시선이 박재훈에게 꽂히길 원했다. 굳어버린 그의 표정, 억지로 웃음을 지우지도 못한 채 서 있는 모습.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게 하려는 듯 나는 느릿하게 걸어 나왔다. 내 뒷모습조차 그에게는 치욕으로 남았을 것이다. 홀 벽면에 걸린 거울 속에는 또 다른 장면이 비쳤다. 내가 등을 돌린 채 걸어 나가는 뒷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은 박재훈의 모습. 권위와 체면으로 자신을 포장해온 사내의 그림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다. 잠시 후 몇몇 하객들이 나를 찾아와 악수를 청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낯선 목소리들이 낮게 흘러나왔다. 나는 그저 웃으며 받아들였지만 그 순간 하나 확실히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못한다는 것. 그날 이후의 기억은 오래도록 선명했다. 아린의 웃음, 하객들의 술렁임, 그리고 무엇보다 굳어버린 박재훈의 얼굴.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나는 지난 세월의 무게를 보상받은 듯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느냐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회사를 팔지 않았다. 괜히 고집을 부린 게 아니었다. 애초부터 존중이 없는 제안이었으니까. 그가 원한 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통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인 길을 갔다. 그리고 끝내 더 크게 성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회사는 여전히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매달 사용료를 내고 기술 지원 메일을 보내며 다른 고객처럼 의존했다. 내 모니터에 떠오르는 그의 회사 이름은 매번 하나의 아이러니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업보다.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았다. 결혼식장에서 망신을 당했다더라. 사위를 무시하다가 그대로 뒤통수를 맞았다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그의 세계에서 그날의 일은 오래도록 회자됐다. 정작 누구도 앞에서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뒷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들은 분명 존재했다. 나는 일부러 더 차갑게 굴었다. 메일 답장은 정중했지만 단 한 줄의 여지도 없게 딱딱했다. 계약 갱신도 똑같았다. 조건은 다른 고객과 동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이 그냥 일반 고객일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일반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가장 모욕이었다. 언젠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적도 있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가라앉혔지만 속내는 그대로 드러났다. 혹시 우리 쪽에 조금 더 맞춤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는 웃음을 삼키며 단호히 대답했다. 저희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이빨 갈림이 선명히 들려오는 듯했다. 회의 자리에서도 비슷했다. 업계 행사장에서 우리는 몇 번 마주쳤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 눈동자는 흔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곧바로 우리 악수로 쏠렸기 때문이다. 나는 태연히 과도할 정도로 정중하게만 굴었다. 그럴수록 주위 사람들은 속으로 다 알았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내가 굳이 큰 소리로 떠들 필요는 없었다. 내 침묵이 곧 칼이 되었으니까. 그는 그 칼날에 매번 스스로 베이고 있었다. 그의 직원들도 알았다. 기술 지원 메일을 보낼 때마다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다. 마치 이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 듯했다. 내가 답장을 짧게 보내면 그 짧은 문장조차 그들에겐 차갑게 꽂혔을 것이다. 나는 가끔 상상했다. 박재훈이 집으로 돌아가 술잔을 기울이며 내가 저놈을 처음부터 제대로 대했어야 했어. 이런 후회를 삼키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후회는 이제 늦었다. 이미 업계는 다 알고 있었다. 사위를 무시했다가 업보를 맞은 남자. 그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그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회사는 우리의 소프트웨어 없이는 굴러가지 않았다. 아이러니였다. 결국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 그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의 손에 목줄이 달려 있었으니까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프로답게, 예의 바르게 그 이상도 이하도 없이만 대했다. 그러나 바로 그 절제가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말 한마디 욕설도 직접적인 공격도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그의 체면과 자존심은 매번 조금씩 갈려나갔다.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사위가 된 그는 나를 존중했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놓일 수 있었다. 하지만 박재훈, 그에게는 끝없는 굴욕이 남아 있었다. 내겐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됐다. 그의 세계가 스스로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 웨딩홀에서 꺼져가던 조명처럼 그의 권위와 체면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남은 건 단 하나, 내가 건네던 마지막 시선. 냉정하고 차갑고 결코 잊히지 않을 시선. 그 시선이야말로 그에게 남겨진 평생의 그림자였다. 돌아보면 이번 일을 겪으며 나는 분명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 사람의 겉모습이나 직함으로 가치를 판단하지 마라. 나는 무수히 많은 자리에서 무시당했다. 그러나 내 이름 옆에 회사 로고가 붙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그런 존중은 공허하다. 보잘것없어 보일 때 존중하지 못한다면 성공 이후의 존중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 둘째, 존중은 거래가 아니라 기본이어야 한다. 상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때만 존중하는 건 가짜다. 친절해서 잃을 건 없다. 하지만 무시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방 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사실은 모두를 지탱하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 누군가를 흘려보내기 전에 한 번쯤 멈춰라. 그 사람을 존중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 결국 진짜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도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조차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곧 인격이다. 지위, 돈, 권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태도, 말투, 눈길은 오래 남는다. 웨딩홀이 서서히 비워지고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나는 깨달았다. 사라지는 건 조명이지, 남는 건 결국 사람의 태도와 눈빛이라는 것을. 모두에게는 남이 모르는 사정이 있다. 그러니 언제나 겸손하라.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따라오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 차갑게 끝맺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혹시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